자, 이제 우리 세 번째 패널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분은 강원대학교 차승주 박사님이십니다. 교육학 박사이시고요. 북한 교육 및 평화통일 교육 전문으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차승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논문 제목은 청년 세대에 대한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의 문제와 한계, 평화교육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오늘 첫 번째 세션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차승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차승주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의 어떤 문제와 한계에 대한 그런 고민, 평화교육적 관점에서의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좀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PPT를 만들지는 못해서요. 네, 자료집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설명해 왔던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이었죠. 남과 북이 특히 이제 혈연과 언어, 문화를 함께하는 또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실제 남북이 지금까지 여러 이제 함께 합의를 해왔던 여러 이제 합의서나 이런 선언서들을 보더라도 같이 합의했던 핵심 가치나 원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역시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통일연구원이나 다른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은 점차 이제 우리 국민들의 탈민족주의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작년, 재작년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민족을 더 이상 통일의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담론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일하게 이제 민족주의가 하지 못한 숙제, 아직 못다한 그런 미안의 과제, 못다한 숙제가 바로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숙제를 다하기 전까지는 사실 민족주의는 우리의 역사와 정치 무대에서 절대 퇴장할 수도 없고 퇴장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민족주의 앞에 놓인 지상 최대의 과제가 이제 통일이라면 사실 이번 이제 학술회의에서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이 민족주의적 통일 교육의 어떤 문제와 한계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에 대한 저의 그동안의 좀 고민을 좀 정리해 봤고요. 덧붙여서 짧은 소견이지만 이런 민족주의적 통일 교육의 어떤 대안에 대한 좀 간략한 의견도 좀 제시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의 문제와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의 현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통일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의 어떤 역할이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국가 건설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이제 내외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민족 동질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통합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이런 민족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이제 삼아 온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도 민족 구성원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 역시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간하고 있는 이제 통일 문제 이해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 연도의 내용을 인용을 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인용한 부분은
2012년 통일문제 이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언급한 세 줄 요 언급한 내용은 2022년 올해 통일문제 이해에서 이제 그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둘 다 역시 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족이나 민족주의 색채가 확실히 좀 약화되고 있음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년 차이가 있는 그 두 개 같은 통일문제 이해 그 문건 속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고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민족의 가치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남북한 간에 진행된 5차례의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해서 발표한 문건이 이제 4개의 선언문이 있는데요. 이 4개의 선언문에서도 모두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족주의가 확실히 우리의 통일 담론으로서 얼마큼 중요한 역할,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 당연히 통일 교육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뭐 통일 교육뿐 아니라 사실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에 우리의 주요 교육 이념으로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한 교육 이념이자 또 통일의 정당화 논거, 또 통일 교육의 주된 목표이자 내용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일 교육에서도 통일의 의미를 이런 민족이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육을 주로 이제 가장 전담해서 담당하고 있는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통일의 의미에 대한 내용 제가 크게 이제 세 부분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앞선 2개 이제 그 인용은 2011년도 교과서고요. 이제 마지막 인용 그 부분이 2018년도 이제 그 최근 이제 개정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이제 굳이 이제 제가 같이 서술을 한 그 이유는 역시나 좀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 같이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좀 그 비중이나 어떤 그 색깔이 조금 이렇게 약화되고 있음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 교과서도 어차피 지금의 청년 세대가 중학생 때 배웠을 그런 교과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도 통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관한 정의에도 당연히 민족 공동체 의식, 즉 민족주의에 대한 언급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그 통일 담론이나 통일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따라서 통일 교육 역시도 민족주의적 관점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동안 너무 당연시되어 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익숙해진 측면이 있는 그런 민족주의적 통일 교육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민족주의가 그 내재하고 있는 또는 민족주의가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폭력이나 폭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민족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그 민족 동질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민족 동질성, 동질성의 회복, 민족 공동체의식 함양 이런 이제 측면들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 얘기는 현재나 미래의 남북한의 그런 그 현실이나 이런 가치가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즉 남북한에 남아있는 어떤 전통적인 문화의 어떤 복원, 어쨌든 뭔가 과거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이 민족 동질성이나 동일성에 대한 강조 자체가 사실 평화교육이나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폭력일 수 있거든요. 이런 그 엄연히 실제하는 차이를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존재하는 어떤 타자의 존재에 대한 또 부정, 어떤 차이의 억압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동일성이나 하나로의 어떤 그 통합 이런 강조 자체가 폭력을 내재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러울 수 있고요. 2번째는 또 민족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배타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민족주의는 그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다양한 민족 집단 간에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워낙에 강한 혈연적, 문화적 어떤 그 공통성을 바탕으로 그 유대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의 그 통합을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나 모순도 은폐 내지 봉쇄 좀 이렇게 그 가리는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타민족과의 어떤 대결이나 충돌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여전히 좀 갈등이나 분열을 이제 초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상황, 그런 배타적 그런 민족주의가 더 강화되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우리가 초래되었음을 야기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등장했던 그런 파시즘이나 나치즘이야말로 무엇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민족주의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파시즘이나 민족주의 자체를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민족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파시즘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민족주의, 그리고 이런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했을 때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초래할 수 있는 그 폭력성에 대한 우려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탈냉전 이후에 민족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좀 약화되는 듯 했던 민족주의가 탈냉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전면 등장하면서 이제 세계 평화를 곳곳에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민족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초래할 수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호함과 추상성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학술적으로도 민족이나 민족주의 자체가 본디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좀 굉장히 다의적인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에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이나 민족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모호함, 추상성이 일단 한 가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려움이 될 수 있겠고, 또한 두 번째 이제 민족주의적 통일교육 앞에 놓인 어려움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존의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제 한계들을 이제 좀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성격의 민족주의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게 소위 이제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교과서를 통해서도 또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열린 민족주의가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열린 민족주의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때로는 또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린 민족주의 자체도 사실은 정의가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이 민족주의가 열린 상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좀 모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본래 이렇게 우리와 그들, 뭔가 나와 너 이렇게 뭔가 경계를 이렇게 시작으로 하는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거를 열려놨다, 그러니까 열린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게 민족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이제 제거된 상태인 거죠. 우리 의식이 사라진 경계가, 나와 너의 경계 구분이 사라진 민족주의가 더 이상 그런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모두에게 허용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멤버십은 더 이상 가치나 의미가 없다, 퇴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모호성과 추상성이 앞서 발표 주제에서 이제 토론자이셨던 박주아 박사님께서 이제 남북이 모두 이제 인정하고 수용한 어떤 상위 정체성이 민족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또 반은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민족을 둘 다 강조하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이 서로가 이야기하는 민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민족주의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족주의가 좀 많이 달라요.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족주의에 관한 서로의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결국 통일 간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또 이런 차이가 민족주의가 가지고 어떤 모호함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모호함과 추상성 자체가 또 어려움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요.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근 탈민족주의적인 통일관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이 더 이상 사회적 국민적 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채 현실과 점점 좀 동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민족주의적 정서가 약화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민족주의적 통일관 또한 꾸준히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을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과연 이게 괜찮은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실과의 실제 국민 의식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는 사실 실제 분단 이후에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통일 담론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앞세우긴 했지만 남이든 북이든 사실 민족주의를 가장 앞세워서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가중심 통일 담론이 우리의 주된 통일 담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전체, 그러니까 민족보다는 국가 이익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정전체제 하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해방 이후에 뭐 노태우 정부 출범까지만 해도 크게 사실은 이 국가중심 통일 담론이 훨씬 더 민족을 압도하는 그런 주류 통일 담론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르러서 좀 병행 두 패러다임이 국가와 민족의 그런 가치가 좀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역시 둘이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면은 아무래도 민족보다는 국가 이익이 더 우선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그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 민족주의가 주류 통일 담론이 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국가 중심 통일 담론이 더 우선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진행됐던 민족주의적 통일 교육이 결과적으로는 계속 현실과 뭔가 동떨어진 그리고 통일 환경의 변화나 국민 의식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채 계속 뭔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민족주의적 통일 교육의 어떤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근데 또 비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부족하나마 대안을 좀 제시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역시 뭐 앞서 이제 토론자께서 언급해 주셨던 그 박주아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상해 정체성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대신 이제 세계 시민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통일 교육이 민족주의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보다 상위 범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시민주의의 그 토대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향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뭐 그 내용 소개는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세계 시민주의의 바탕을 둔 또는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이런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고민은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012년 이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세계 시민의식의 바탕을 둔 그런 연대, 이런 연대를 당연히 남북한 사이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꼭 민족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을 두더라도 남북한 구성원들이 얼마든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같은 연계되는 내용으로 이제 세계 시민의식으로 이제 민족의식을 대체해야 된다라면은 역시 민족애를 대체해서 인류애나 또 형제애가 또 강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류애는 뭐 국가, 민족, 인종, 종교 등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뭐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호모 우마니타스 즉 인류애를 지닌 인간 이거 제가 라틴어 사전 뒤져가지고 만들어본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법에 안 맞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호모 우마니타스 즉 인류애를 지닌 인간을 이제 기르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통일 교육의 지향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이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이제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평화 역량을 높이고 이렇게 평화 역량을 갖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 평화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이제 목표를 지향해서 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원대학교 차승주 박사님께서, 특히 청년 세대, 어떻게 보면은
청년 세대를 나이 물리적 나이로만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문화적인 나이로 본다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얘기하면은 스스로가 늙었다라는 것을 예, 인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특히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좀 더 적용하면서 현실적으로 또 의미 있는 그 평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특히 더군다나 정체성 문제 앞에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호모니타스라고 하는 또 언어를 또 탄생시켜 주셔가지고 예, 뭐 우리의 또 뭐랄까요 정체성의 범주를 또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번에 토론을 맡아주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이십니다. 그죠?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센터에 계시는 이슬기 박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먼저 평화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평화 통일교육을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에서부터 들으면서 사실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통일교육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 안보, 또 통일 또는 민족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사유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차승주 박사님 논문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주 박사님께서 이제 민족주의가 야기하는 폭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과 추상성,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이 이제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사실 통일교육이 갖고 있는 계속된 굉장히 오래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을 넘어서 평화주의적 통일교육을 모색하면서 차승주 박사님이 제시해 주신 세계 시민주의와 인류의 형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계 시민주의와 인류애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연결하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과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그럼 통일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에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이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이제 과반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평화와 통일은 바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의 의미 또는 개념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2021년에 한 학교 통일 실태교육 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통일을 생각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나라가 된 상태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태가 통일을 생각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라고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조사까지만 해도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해도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나라가 된 상태가 통일에 대한 이미지였다면 더 많이 나타난 이미지였다면 2021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나라가 된 상태를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학생들이 응답한 것이 더 많아진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말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의 조사 결과로 살펴보면 남북 평화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이 남북 평화의 이미지가 통일의 이미지를 포괄하면서 통일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민족에 기반한 통일 교육보다는 평화에 기반한 통일 교육이 사실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남북 평화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전체 60% 이상으로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10%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해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그렇다면 통일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개념과 내용으로 통일을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평화와 통일은 그렇다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되어야만 이제 통일 교육의 내용들을 더 확장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조금 더 이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민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음유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민족주의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래서 통일 교육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평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민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기에는 되게 걸리는 지점들이 존재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일조선인 고려인과 같은 분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는 담론을 접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민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중심적 통일 담론이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민족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통일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주체로서 우리는 민족이란 이름에 과연 누구를 포함시켰고 누구를 배제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배제해왔던 이들을 다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과 함께 이제 좀 어떻게 이 민족이라는 개념들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민족주의적 통일 교육에 대한 비판과 민족에 대한 비판이 사실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바로 연결되거나 또는 민족 논의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통일교육에서 사실 민족이 차지했던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면 사실 민족 개념을 약간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와 사실 또 민족은 다른 또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이 아니라 다른 어떤 평화를 개념으로 통일 교육을 고민할 때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재개념화하고 의미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하나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통일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것이 꼭 민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로서 함께 논의하는 공동장을 만들어갈 때 이 공동장의 주체들, 범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일까를 고민할 때 민족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다시 우리가 계속 새롭게 상상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 민족이라는 것들은 역사와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어떤 아까도 나온 상위 정체성으로서 계속 기능하거나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발표문과 논문 읽으면서 든 고민을 나누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 했는데요. 저는 이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슬기 박사님께서 준비를 평상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준비된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이면서 동시에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시간상 약간 조금 남았긴 하지만요, 한 3분 정도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이 졸고의 너무 멋진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진짜 그 질문 주시면서 답도 다 주셔가지고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제 공부도 되고 논문을 보완하고 저 역시 고민을 좀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데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두 가지만 제 또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진짜 이슬기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통일에 대한 좀 개념 확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미 하고 있네요.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 또한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 평화공존으로서의 통일,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의 개념으로 좀 통일의 개념이나 의미,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헌법
대한 고민도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일단 네, 그런 부분 고민은 당연히 우리 병행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해주신 그 민족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워버리면 배제되는 구성원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민족 대신 어떤 세계 시민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을 접근하고 평화를 접근할 경우에 기존 그러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기존의 구성원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이들을 포함시키고 더 많은 이들과 우리의 평화, 우리의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베네딕 앤더슨의 개념을 따르자면 민족이라는 것은 상상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상상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예, 그거는 어쨌든 뭐 작을 수도 있고 확장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을 목격했던 그 당시 베를린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죄송합니다. 막판에 제가 실수를 해서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예,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 문제와 그리고 그 상상의 범주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 인류라고 한다면 현존하는 인류만이 아니라 사실상 미래 인류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범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시대적인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또 디지털라이즈된 세계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더리스,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팬덤들이 구성되는 거 이미 경계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서도 동시에 국가 중 근대 역사의 산물인 국가는 여전히 이제 국가 중심의 정체성들을 갖다 강조하는 경향성을 또 동시에 볼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뭐 비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독일 통일 당시를 목격했던 우리 한인 동포들께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 앞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최초의 버스킹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하시고 이제 장벽이 없어진 그 자리에 가서 매해 똑같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본다라면 어떻게 본다면 세계 시민이자 동시에 그분들 고향이 그렇다고 무슨 뭐 저기 뭐 국경 지역도 아니고 뭐 대구 뭐 이런 고향이신 분들이 통일을 염원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민족 자체도 만들어지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철기 교수님이 첫 번의 발표에서도 성찰적 역사 교육을 통한 마찬가지로 성찰적 민족 의식도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결국은 앞으로 평화와 통일 교육에 굉장히 절실하지 않을까. 그것을 또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세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제가 지지난 주에는 저희 초등학교 교장분들을 제가 교육을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통일교육 연수하니까 되게 좋은데요. 새로운 걸 많이 하게 돼서 통일교육이 이렇게 넓은 거군요. 그동안에 통일만 하라고 주장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서 우리 교사들한테 통일교육 잘하라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막상 하고 나면 좋은 건데, 그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상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우리 그 일선에서 우리 연구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모두가 더 다양한 얘기들을 풍부하게 생산하면서 활력 넘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 기념 굉장히 중요한 학술대 제 1세션을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